네, 안녕하세요. 그 강희 씨 얼굴 한번 좀 다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저희가 지금 5주차라고 들었는데 앞서서 좀 다들 많이 보신 것 같아서 좀 아까도 저희 지금 앞선 강의 하셨던 분이랑 잠깐 얘기 나눴는데 좀 고민이 됐어요. 잠깐 얘기 나눴는데 대답이 정답을 다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을 다 말씀해 주시면은 이 강의가 한 15분 만에 끝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있고요. 제가 오늘 혹시 제 나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 보이나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좀 동안이라는 소리 좀 들어가지고 그래도 결혼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처가를 다녀왔어요. 처가댁을 좀 다녀왔고 금요일날 가서 오늘 왔는데 좀 개인적으로도 좀 좋은 일도 있었고 그래서 좀 기쁜 마음으로 좀 강의를 달려오게 됐습니다. 일단 금융하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얼마 전에 작년 11월인가 그때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당첨이 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내일 모레 이사 예정인 거고 저도 풀 에쿼티로 가면은 너무 좋죠. 집을 사서 제 돈 다 들여서 사면 너무 좋잖아요. 내 집 마련이 꿈인데 아무래도 좀 임대로 먼저 해서 좀 조그맣게 시작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은행에서 좀 저도 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금융 담당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았죠. 근데 이게 좀 참 희한한 게 저는 이제 대출을 해주는 입장이다 봤으니까 대출 약정서를 제가 쓰는 게 처음이었어요. 다른 고객분들을 소개를 해드려서 쓰는 거는 몇 번 있었는데 그게 제 주 업무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쓰려니까 힘들더라고요. 수지 분석하면서 할 때 너무 리액션 너무 좋으신데 그래서 제가 수지 분석할 때는 10억도 하고 100억도 하고 단위 자체가 좀 대출이고 사업이다 부동산이다 보니까 단위가 크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100만 원 단위를 많이 쓰긴 했어요. 수지 분석할 때. 근데 일단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수지 분석표를 띄우고 와이프가 이제 대출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해서 저도 이제 가계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가 이만큼 받으면 대출 이자 이만큼 나가고 월세 이만큼 나가고 관리비 이렇게 쓰는데 자괴감이 들더라고. 왜냐면은 옆에는 제가 회사 일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 중에서 5,500억 짜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옆에는 단위가 5,500억이에요. 0이 엄청 많아요. 엑셀이 이렇게 있는데 엑셀의 오른쪽에는 5,500억입니다. 임대료가 몇 억씩 나오고 이런 거를 수익 환산해서 가치를 산정을 해서 이만큼 하고 있는데 요 옆에는 이자를 계산하고 있어요. 20 얼마 5천억, 관리비 12만 얼마 합쳤는데 100만 원이 넘어가. 그래서 고민하는 거죠. 이제 내가 이거를 내 월급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이러는 고민하는데 거기서 좀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옆에는 몇 천억, 여기는 불과 몇십만 원 단위.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저는 쉽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고객님들께 그래 매도인 분들께는 그 50억인데 그냥 한 5억만 내고 해서 가세요. 45억이면 지금 팔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수인 분들께는 이거 40억 좀 힘들고 45억에 사세요. 근데 이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은행에서 1억 5,4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요. 그걸로 이제 반전세를 들어가게 되는데 SH에서 하는 거를 좀 들어가게 됐고요. 행복주택이라는 그런 걸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제가 그나마 이 업무를 해서 괜찮았던 이유가 금리가 2%거든요. 엄청 싸죠. 나라에서 해주는 거라서 그래요. 나라에서 해주는 특수한 경우라서 2.1%의 대출 약정서를 와이프가 쓰고 있었어요. 제가 좀 늦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금리를 제가 1.9에 최종적으로 쓰고 나왔거든요. 2%에 2.1에서 0.1% 낮췄죠. 그 이유가 전자계약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은행 담당자분도 캐치를 좀 못 하신 부분도 있었고 와이프도 그거를 좀 놓친 경우가 있어서 이런 업무를 일상생활에서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업무를 하는 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의 대출 약정을 해서 나왔고 내일 모레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좀 들뜬 마음에 좀 그렇게 제 개인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미래에셋 컨설팅에 근무하고 있는 투자팀에 근무하고 있는 장태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떠신가요? 강의 좀 잘하는 것 같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 금융 부분이에요. 금융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게 느껴집니다. 모든 분들께요.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2시간 동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게 이 강의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그냥 제가 업무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제가 업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점, 이런 키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공감해 주시고, 아, 그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또 다른 방법이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가져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께서 뭐 부동산 중개를 하실 수도 있고요. 토지를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개발하지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먼저 건물을 짓는다고 상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 땅에 이렇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몇 세대를 지을 건데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시공비는 어느 정도 될까? 기간은 어느 정도 나올까? 그래서 내가 대출을 얼만큼 받아서 이거를 다 팔았을 때 내가 결론적으로 얼만큼 벌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기획 단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대출은 그 기획에 맞춰서 움직여져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는 게 설계를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설계. 기획 단계거든요, 설계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해서 설계를 기획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어떤 건물을 지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건축 설계에 따라서 감정도 바뀌고요. 대출할 수 있는 대출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금융할 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설계비를 많이 다운시키세요. 왜? 눈에 보이니까. 설계비 뭐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설계비 그냥 4천만 원 해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시공비를 다운시키십니다. 자재? 실크 벽지? 그거 말고 그냥 도배장판 이걸로 바꿔주시고 해링턴 할 거 뭘로 바꾸고 해서 자재값을 좀 떨어뜨린다던가, 아니면 시공사랑 딜을 보시죠. 평당 뭐 500만 원, 평당 400만 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선 교육 시간 때로 들으셨겠지만, 그런 평당가를 떨어뜨리는 게 다가 아니에요. 자재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평당가를 결론적인 겁니다. 평당가는요. 나중에 시공비를 다 책정해 보니 이거를 연면적으로 나눴을 때가 나오는 게 평당가인 거고요. 당장 지금 500만 원 맞춰주세요. 이거는 쉽진 않아요, 솔직히 지금 시장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떨어뜨리시는 게 시공비입니다. 500만 원인 거 450만 원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끝이에요. 은행 가보셔서 대출 약정하실 때 제가 본 고객님들 중에서 99.999%는 불러주는 대로 쓰십니다. 대출 얼마 받으세요? 20억 필요하시대요. 20억 썼어. 쭉 읽어요. 읽지도 않으세요. 왜 안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읽지도 않으세요. 그냥 쭉 쓰십니다. 여기 20억 쓰시래요. 20억 씁니다. 밑에다 주소 쓰시래요. 주소 씁니다. 사인하시래요. 사인하십니다. 거기 쭉 가다 보면 들었음, 이해함, 들었음 이거 있죠? 듣지도 않고 이해도 못 하셨어. 근데 들었음, 이해함, 들었음 씁니다. 왜? 그거 다 안 읽으시니까. 귀찮으시니까. 모르시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자예요. 이자 비용입니다. 나가는 비용이에요. 내 돈 쓰는 거예요. 20억에 대해서 이자를 쓰는 거예요. 이자 뭐 4% 여기 쓰시고요. 왜 거기서는 내고를 안 하시는지.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정답이십니다. 됩니다. 여기서 금리나 요구권 한번 쓰보신 적 있으세요? 문자 오시는데 은행마다 다 대출을 안 끼실 만큼 자산가 분들이셔가지고 그러면 팀장님 이거 금융 강의가 대출에 관련된 건데 금리나 요구권 한번 해보세요. 만약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은 각각 은행에서 고지는 해드릴 겁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나 카카오톡 쓰면 안 되는데 플랫폼 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문자 오는 서비스나 아니면 문자나 SMS나 아니면 은행에서 오는 이런 걸로 보시고 금리나 요구권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금융의 첫걸음입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은행이랑도 딜을 보셔야 돼요. 저는 대출해주는 담당자지만
또는 대출을 중개해주는 담당자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금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그냥 너무 받아 쓰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이 뒤에도 다 나오실 거예요. 왜 그걸 읽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요. 이렇게 좀 서론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따지다 네. 보면 대출 담당자가 네. 금액을 확 줄거버리고 아니죠. 따지셔야 됩니다. 은행이 A은행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은행도 있거든요. A은행이 못하면 B은행 가서 하시면 되고요. B은행 안 되면 C은행 가셔서 하시면 돼요. 저도 담당자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물론 피곤해요. 이게 왜 그래요? 떨어뜨려 주세요. 피곤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셔야 돼요. 받으시는 입장에서는요. 그거 했다고 부결납니다. 그럼 그 은행 안 쓰시면 됩니다. 과감하게 버리시고 다른 은행 가셔도 돼요. 그래서 원체 많은 금융 상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딜을 보세요. 모든 거에 있어서. 진짜로 이 대출 약정할 때 한 번도 금리에 대해서 태클 거신 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단 한 번도요. 99.9999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 순서는요, 이제 감정평가하고 이제 수지 분석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금융전략을 어떻게 갖고 갈 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떤 금융상품을 좀 쓰실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Q&A 하고 이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와요. 감정평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감정평가가 이게 말만 어렵지 이제 사실은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부동산의 값어치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 부동산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왜냐면은 이런 부동산은 일반 소비재 상품 이런 뭐 파나 양파나 아니면은 뭐 과자 봉지나 이런 것처럼 소비자 희망 가격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제 거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50평이 있는데 거기에 안 붙어 있죠? 이거 50억 이렇게 안 붙어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치를 따지는 걸 감정평가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게 얼마큼 되겠다, 내 부동산이 얼마 정도 가격을 취하겠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런 건물이 있는데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랑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는 대한민국의 토지, 말 그대로 그냥 땅입니다. 땅. 이 땅에 건물이 있으면은 이 두 개를 합쳐서 가치가 얼마지? 돈으로는 얼마가 나갈까? 이거를 감정평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서 책정하는 기법을 감정평가 기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만데, 내 부동산이 얼만데를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떼보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좀 다른 게 있어요. 일반 건축물과 구분 건물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각각 지역마다 있는 등기소 가셔서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은 이렇게 좀 나오실 거예요. 토지 플러스 건물, 집합 건물 이런 게 있으신데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 건축물은요 토지랑 건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시면은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일반 건축물이라고 해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분 건물 같은 경우에는요 집합 건물을 떼셔야 돼요. 전유부라는 게 있을 텐데 집합 건물을 떼시면 보면은 쉽게 말해서 이 근처에 아파트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101동 101호는 따로, 101동 102호 따로, 101동 103호 따로 이렇게 소유자가 다른 거, 또는 소유자가 같더라도 등기를 뗄 때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떼지는 거를 구분 건물, 즉 집합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게 감정평가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쳐요. 어느 정도는. 보시면 이 토지 건물로 이루어진 거는 원가법이라고 해서요, 토지 금액과 건물 금액 합산한 금액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좀 하고 보시면은 건물 감정평가랑 토지 감정평가로 이루어진 게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의 값어치를 매길 때 쓰는 산정 방식입니다. 100% 다 원가법으로 한다 이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요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사례법은요 말 그대로 비교해서 값어치를 매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아파트에 신축 A라는 아파트가 생겼어요. 제가 101동 101호를 소유주입니다. 제 건물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 거랑 비슷한 형형대 또는 같은 동일한 평형대 요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서 한 뭐 20억도 하고 19억도 하고 21억도 하고 합니다. 이런 거를 비교해서 아 그래 그럼 내 건물은 주변에 19억도 하고 21억도 하고 22억도 하고 뭐 18억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내 건물은 그래 요거는 한 20억 정도 되겠다 라고 판단하는 게 주변의 비교 사례예요. 비교를 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내 건물의 값어치를 매기는 거 보통 집합 건물에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거를 주변 사례를 비교해서 비교 사례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달라요. 여기 이제부터 지금 숫자가 나오는데 같은 땅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같은 건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가 20억짜리 토지에 건물 감정평가 받았더니 20억입니다. 원가법 그대로요. 이 두 개는 감정가가 얼마죠? 토지가 20억이고 건물이 20억이라고 치면 얼마일까요? 이 건물의 값어치는? 이 부동산의 값어치는? 40억입니다. 여기 다 써놨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 있는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근데 똑같이 건물을 지었는데 주변에 호수를 나눕니다.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이렇게 나눴을 때 이 주변을 보니까 비슷한 평형대로 봤을 때 한 세대당 12억 정도 해. 그래서 내 건물도 101호, 102호, 103호, 104호가 각각 12억씩입니다. 이럴 때 합계는 얼마죠? 101호부터 104호까지. 이거 산수입니다. 12억 곱하기 4. 밑에 제가 해설도 달아놨어요. 48억이세요.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건물을 지었다고 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가치가 동일한 건 아닙니다. 동일한 건 아니에요. 일반 건축물을 지었을 때 원가법은 40억이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호수로 쪼개서 집합 건물로 지었을 때는 48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세요. 물론 극단적으로 예시를 좀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 사업 할 때 이런 경우가 왕왕 있으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같은 토지에 101호, 102호, 103호 구분 건물로 지었을 때나 그냥 똑같은 평형대에 똑같이 지었는데 구분 소유를 안 했을 때의 감정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 사업 하실 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일반적으로 뭐 큰 건물들 막 몇백 평, 몇천 평 넘는 거 말고요. 일반적으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한 100평 내외에 대해서 건물을 지었을 때는 비교 사례법이 감정가가 좀 더 나옵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실사례가 좀 많으면은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이게 뭐 무조건 그렇게 돼요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구분 건물로 지었을 때가 조금 더 금액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토지 감정평가나 건물 이 사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비교 사례법은 주변의 시세를 따라갑니다. 주변의 실거래가를. 주변의 실거래가가 12억씩 찍혔으면은 내 건물도 각각 12억씩 해서 48억이 나오는 게 너무 눈에 보이는데 이 원가법은 좀 달라요. 원가법에 공사비를 20억 들였다고 해서 20억을 다 인정해 주냐?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차감이 있을 거고요. 감정평가 원가법 할 때 어떤 비율에 의해서 건물 감정가가 20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세요. 내가 공사비를 20억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원가법과 비교사례법은 이제 유리한 방향으로 쓰시는 게 맞으세요. 예를 들면 뭐 강남구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지었을 때 비교 사례로 하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왜냐면 거기는 워낙 비싼 동네니까요. 그런데 원가법이 유리할 때가 있어요. 타운하우스 지을 때. 어디 경기도에가 아니면 어디 아니면은 평창동 성북동 이렇게 가면은 거기는 주변의 시세 주변에 봐서도 이런 건물 일반적인 고급 빌라라고 하죠. 고급 전원주택이라고 하죠. 그런 게 많죠. 그런 동네는 그런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원가법을 비교했을 때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가져가실지는 그때마다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설계죠. 그래서 설계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 대출을 일으키시려면요, 얼마인가? 가치 확인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내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지었을 때 얼마인가를 좀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얼마가 필요한데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토지가 얼마고 건물까지 들어가는 공사비가 얼마고 했을 때, 그래 내가
얼마큼 돈이 들어갈까? 그래서 어떻게 개발할 건데 이거를 이렇게 구분 건물로 개발할 거냐? 아니면 원가로 개발을 할 거냐? 일반 건축물로 개발을 할 거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좀 머릿속에 가져가시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 강의가 토지하고 건축하시고 뭐 방금 전에 임대하시고 금융이 일어나고 이렇게 좀 구분은 되어 있지만 이 개발 프로세스는 하나의 연결고리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이클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 기획부터 하면서 금융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건축 평면이나 어떻게 개발하실 것까지, 그리고 내가 돈이 얼마큼 필요한가, 내가 얼마큼 들고 있냐까지 전반적으로 한 개의 그런 링크를 연결고리를 가져가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평가를 좀 받아보시고 나서는 수지 분석을 좀 해야 돼요. 물론 감정평가를 받는 게 비용이 들겠죠. 어디 평가법인이 어디 평가법인에 의뢰를 하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단 대략적으로 한번 책정을 해보세요. 그거는 주변에 팔린 사례를 보시면 됩니다. 내 땅이 50평이 있는데 옆에 땅이 저번 달에 50억에 팔렸어. 나랑 똑같은데. 그럼 내 땅도 50억 정도는 하겠죠? 그렇게 감을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옆에 내가 지은 건물 이제 이렇게 지을 건데 지금 10억이야. 근데 옆에 건물 똑같은 걸 봤는데 그 건물도 10억이래요. 근데 그러면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개발 계획을 한 101호라는 이 구분 건물의 한 평형대가 주변에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10억이에요. 그럼 저는 이걸 10억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보수적으로 봐야 되니까. 개발은 1년 후가 됩니다. 다 지어지는 건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몰라요. 그때는 부동산이 상승할 수도 있는 여력이 있죠. 그거를 검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보수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보다 높아질 거를 예상하고 들어가면은 이거는 수지 분석에서 공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보는 은행 입장, 보는 대출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공격적인데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40평형대를 주변에 지금 시세가 10억이면은 내가 이거를 1년 있다, 2년 있다가 다 지어서 팔 건데 똑같은 40평형대는 지금 가격에 팔아도 이윤이 남아.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난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보수적이죠. 은행 담당자 입장에서는 미래 가치에 대해서 뭔가 자산 가치 상승분을 고려를 한 게 아니고 지금 가치 그대로 갑니다. 그래도 돈이 남네? 괜찮은 사업이구나. 하기 때문에 수지 분석은 보수적으로 짜시는 게 좋고요. 보수적의 음액은 분양 매출가는 낮추시고요. 비용은 높이셨을 때 그래도 사업 이윤이 남는다 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이거를 다 해서 100억에 판다고 지금 시세로 따지니까 100억에 팔아요. 기분도 좋아요. 100억에 팔려고 했는데 1년 있다가 실제로 팔아보니까 120억이에요. 기분 좋죠? 20억 이윤 받잖아요. 비용은 똑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지 분석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지 분석표를 한 번 정도는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은 이 수지 분석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이 개발 사업을 할 거에 대해서 숫자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여기 땅에 몇 평짜리 건물을 지어서 개발 사업을 할 건데를 숫자로 표시한 게 수지 분석이세요. 보시면은 대부분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진 게 수지 분석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수지 분석은 각각 항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개요는 이렇게 꾸려져 있으세요. 첫 번째 사업 개요. 그래서 땅이 몇 평이다. 그래서 여기에 뭘 지을 거다. 몇 평짜리를 몇 개를 지을 거다. 연면적은 용적률은 몇 프로고 건폐율은 몇 프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게 사업 개요고요. 이 사업 개요는 건축 설계 보시면은요. 건축 설계 맨 앞장에 설계 개요가 숫자적으로 여기에 간략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는 게 생각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설계 개요 보시면은 어디 토지에 몇 평 용적률 쭉 나와 있고 분양 면적표 나와 있고 거기에 층별로 몇 세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숫자로 간략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사업 개요 수지 분석표 중에서 사업 개요 부분이고, 수입은 분양 매출이에요. 내가 얼마에 팔 거다. 내가 이거를 다 지었을 때 전체 얼마에 매각을 할 거다 입니다. 40평짜리를 10개를 지었어요. 하나에 10억에 판대요. 40평짜리를 10개를 지어서 10억에 판다. 100억이죠? 분양 매출을 치면은요.
100억입니다. 그게 분양 매출이에요. 그리고 지출은 그래 공사비 얼마 들고 설계비 얼마 들고 각종 재세공과금 기타비 금융비까지 해서 내가 이 사업을 끝까지 끌고 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가는데 전체 비용 100억에 매각을 할 건데 내가 이걸 다 팔아 보니까 다 지어 보니까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80억이야. 그러면 비용이 80억인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익이 나오겠죠? 100억에 팔고 비용은 80억입니다. 수익이 얼마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질문이? 100억입니다. 매출이 100억, 지출은 80억, 수익은 얼마일까요? 20억입니다. 세전이익이라고 표시된 거는 각각 사업자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세전이익이라고 표시를 해드린 거고요. 결국 내가 이거를 100억에 팔고 80억의 비용을 들여서 100억에 팔고 20억이 남는다. 이게 수지분석표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뭘 지어서 얼마에 팔고 비용을 들여서 얼마큼 남냐를 확인하는 게 수지분석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본도 써주고요. 전체 연면적이 얼마고 토지가 몇 평이고요. 그래서 쭉쭉쭉 해서 그 건축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뭐 계약금, 중도금, 뭐 PF 비용이나 이런 금액들 이거를 전반적으로 녹여내는 게 사업 개요세요. 천천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토지 면적 그러니까 그 건축 설계 개요를 정확하게 여기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양식을 좀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엑셀 파일이에요. 대부분 사업 수지 분석표가. 엑셀 파일에 모든 수식이 사업 개요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토지 평당가가 얼마고 공사비에서 공사 면적이 얼마인 거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가 나오고요. 설계에 따라서도 설계 단가가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사업 개요를 반드시 좀 꼼꼼하게 보시고 작성을 해주셔야 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건축 개요가 필수입니다. 설계 개요 부분. 이게 반드시 여기에 기입이 돼 있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제 분양 매출인데 그냥 내가 이걸 얼마에 팔 겁니다. 뭐 A세대, B세대, 오피스텔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해서 각각 금액을 제가 먹여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산출 내역도 있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면적이에요, 면적. 왜냐면은 수지 분석할 때 평당가를 좀 많이 비기 때문에 면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면요. 많이 시행사분들이 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20평 내외로 지금 써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20평, 19평, 20평, 22평, 23평. 오피스텔은 공용 면적을 확장 면적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수업 때 받으셨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면적이에요. 확장 면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면적, 확장 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면적을 잘 비교해 주셔야 돼요. 오피스텔의 전용 면적이 20평이다? 그러면은 그 평면도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내가 들어가서 실제로 쓰는 그 면적 자체가 20평인 거예요. 그런데 다세대 빌라나 또는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에는요, 전용 면적이 20평이라고 해서 확장 면적, 이런 거 더 서비스 면적 포함하면 20평보다 좀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그 면적이 4평이라고 좀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그 두 개의 금액이 같아야 되나요? 아니죠. 오피스텔 20평짜리랑 공동주택 전용 면적이 20평이지만 확장까지 다 해보니까 24평이에요. 이럴 때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20평짜리가 여기 보이시는 대로 제가 9억 8천에 잡아놨지만 공동주택 똑같은 전용 면적 20평이지만 확장까지 다 해서 24평인 경우에는 10억이 넘어가겠죠. 왜? 면적이 넓으니까.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제가 뒤에 수지분석표 보면서 계속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다세대나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용, 공용,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 부분을 쳐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전용이 50평이고 공용이 10평이고 서비스가 10평이면요, 이 부분, 요 발코니라고 표현된 부분을 확장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는 전용 면적으로 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가 그냥 법적으로 발코니로 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생각해서 다 확장하겠다 라고 가정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 이 발코니 부분이 다 10평이라고 보면은요, 이분은 이 건물 안에서 실제로 다 쓰실 수 있는 건 60평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용 50평이고 서비스가 10평이면 그래 실사 면적 60평이구나. 확장이 다 됐을 때 이 발코니 부분을 다 터서 실제로 위에는 주방이랑 침실로 더 쓸 수 있게 하고 밑에는 침실 확장하고 거실 확장하고 맨 오른쪽에도 침실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더 넓게 쓰겠죠. 이거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물론 건축법상 이거를 다 틀 수는 없으세요. 하지만 여기 금융에서는 이렇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로 그냥 발코니를 다 확장한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랬을 때 다세대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사용 면적 60평짜리예요. 근데 뒤에 거를 보시면 오피스텔입니다. 전용 50평, 공용 10평, 실사용 50평. 확장이 없습니다. 이걸 오피스텔이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밑에 발코니 부분은 쓸 수 없는 공간이에요. 오피스텔이니까. 업무시설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평형대에서 똑같은 전용 50평, 50평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공동주택 금액이 훨씬 더 높겠죠? 얘가 뭐 50억이라고 가정하면은 얘는 50억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시면 좀 이따가 제가 Q&A 시간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넘어와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런 확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분양 매출을 잡으실 때 이런 부분은 50억 정도, 이 공동주택에 50억 정도 잡으셨으면 전용 면적이 같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 될 겁니다. 물론 세금 부분도 달라져요. 공동주택이랑 오피스텔은 세금 부분도 달라집니다. 업무시설이나 아니면은 뭐 국민주택 규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은 세금 부분도 달라지세요. 이런 부분은 세무 시간 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 분양 매출, 적정 분양 매출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분양 매출 잡으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반드시 현장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짓고자 하는 동네에 발품 팔아서 현장 방문을 꼭 하세요. 왜냐면은 인터넷으로 그냥 국토부 실거래가 보시던가 아니면 요즘에 여타 플랫폼에 뭐 실거래가가 잘 돼 있긴 하지만 개발 사업을 하실 때는 발로 뛰셔야 돼요. 무조건 그 동네에 가셔서 내가 짓고자 하는 평형대가 얼마에 매각이 되고 있는지. 왜냐면은 국토부 실거래가나 아니면은 뭐 여타 플랫폼은 실거래가가 찍히긴 해요. 그런데 그 주변 상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 갔는데 지금 분양이 엄청 잘 돼요. 그랬을 때 내가 여기에다 지어서 팔면은 이것보다 좀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이 잘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숫자가 너무 이쁩니다. 주변의 실거래가를 보고 이거를 여기에다 똑같은 건축물 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50억만 들였는데 뭐 100억, 200억, 300억이 남는 장사입니다. 라고 해도 그 현장 가보니 지금 분양시장 안 좋은데요. 지금은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팔았을 때 그게 내 수입인 거지, 그 동네 시장이 지금 분양도 안 되고 좀 죽어가는 동네고 이러면은 뭐 사업을 아무리 숫자적으로 잘 나온다고 해도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꼭 나가셔서 주변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분양하고 있는 현장이나 이런 거 반드시 방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출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한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토지비, 건축비, 뭐 기타비, 금융비. 이렇게 4개로 이루어지는데, 뭐 큰 사업 말고 소규모, 뭐 아까 말씀드린 2종 일반 주거지역 100평 내외에서 움직이는 거는요, 대부분 차지하는 게 토지비랑 건축비예요. 토지비, 건축비가 거의 한 85%에서 90%까지 비용 전체에 지출 합계에 차지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 뭐 100억 정도 지출이 예상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토지비랑 건축비가 거의 한 85억 내외, 85억에서 많게는 90억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 뒤에가 이 판매비 같은 경우에는 좀 기타 부대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거는 뭐 토지비랑 뭐 공사비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판매비나, 이 판매비는 분양수수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뭐 모델하우스 부지 임차료, 모델하우스 건립 해치에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큰 사업일 경우인 거고요. 이런 건 대부분 그냥 수지분석에서 0000 잡고 들어가시면 되세요. 그냥 분양, 뭐 예를 들어서 다세대 빌라 한 10세대에서 뭐 16세대 분양하실 때는요, 그냥 주변에 공인중개사 분들이랑 협의하셔가지고 세대당 얼마씩 이렇게 분양 수수료를 책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인 재세공과금 정도로 보시면 되세요. 건물 새로 지을 때 들어간 뭐 보존 등기비가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 외에 뭐 상하수도 인입공사비, 상하수도 분담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데, 제가 직접 시행해 본 결과에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 100평 내외의 다세대 빌라에서는 요런 부대비 중에서 이런 뭐 개발 부담금, 학교 요즘 부담금 이런 게 발생하진 않습니다. 그냥 상하수도가 분담금 이런 거에 조금 발생을 하고요. 큰 금액이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 두 개 부분은 그때그때 세금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이 부분인데, 금융비죠, 금융비. 금융비라고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내가 대출을 했다, 대출을 받는다 라는 입장에서 대출을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들, 대출 취급 수수료라고 합니다. 은행에서 대출 취급 수수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래서 그 취급 수수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자. 크게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억을 빌렸다. 그럼 100억을 빌려주니까 은행의 이윤으로 취급 수수료를 달라. 그게 첫 번째 금융비고요. 두 번째는 100억에 대한 연이자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금융비는 크게 그냥 그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랬을 때 이 대출 기법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뭐 토지담보대출, 시설재감대출, PF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담보대출 받는 겁니다. 토지가 뭐 50억이다. 거기에 담보대출 LTV 비율에 따라서 담보대출을 일으키면은 토지담보대출로 보시면 되고요. 시설재감대출은 토지비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고요. 지을 거, 내가 투입할 거, 공사비는 건물이 지어진 게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필요한 자금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공사비를 이만큼 책정해서 여기에다 이런 건물을 지을 거야에 대해서 공사비를 대출을 받는 것까지 해서 시설재감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 주변에서 PF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총 사업비, 토지비랑 건축비랑 기타비 주르륵 다 포함해서 전체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일정 부분의 대출을 받는 거를 PF 대출이라고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요. 일반적으로 좀 은행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토지담보대출, 시설재감대출은 일반 우리가 흔히 아는 5대 금융이라고 하죠. 뭐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런 내에서 담보대출을 취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많이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개발 사업 하실 때 작은 토지에 대해서, 중소형 토지에 대해서 많이 취급하는 거는 협동조합,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많이 취급을 합니다. 시설자금대출도 마찬가지세요. 신협, 뭐 농협, 새마을금고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PF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PF 대출이라고 해서 저축은행에서 뭐 에쿼티 몇 프로 맞춰 오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본인들이 대출을 일으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PF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취급하는 은행은 대부분 저축은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것보다 더 크게 가면은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미래에셋 이 계열사 중 하나인 미래에셋 증권에서 하는 증권사 PF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증권사 P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대형 프로젝트일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지양하고 이 세 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이 네. 있는데요. 지금 PF 대출이자 A하고 B가 있는데, 수수료가? 네. 구분을 어떻게 하시죠? 지금 요 수지 분석표 상에서 PF 대출 취급 수수료 뭐 TRA, TRB 이 부분을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요건 좀 대형 사업일 경우에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긴 한데, 금융 구조가 두 가지로 나눠질 경우가 있으세요. 처음에 예를 들면 전체 PF 금액이 1,000억이다. 가정을 했을 때 앞서서 뭐 A라는 저축은행에서는 본인들은 500억까지만 할게. 뒤에 그러면은 우리가 다른 B라는 저축은행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나머지 500억을 가져갈게. 순위를 나누는 겁니다. 리파이낸싱 하시는 아닙니다. 이게 디파이낸싱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고요. 전체 대출금을 1,000억을 대출을 일으킨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를 한 은행이나 또는 한 군데에서 전체 다 1,000억이 심의가 끝나서 나가면 좋긴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대출 금액이 1,000억이 필요한데 조금 보수적인 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500억만 할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준 데서 그럼 우리가 나머지 500억을 할게. 이게 A랑 B로 나뉘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걸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 TR이라고 하는 건 트렌치라고 얘기를 하고 트렌치 A랑 B로 나누는 이유는 위험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LTV랑 위험도. 전체 아까 감정가를 LTV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에 예를 들면 한 1,00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분양 매출이 1,000억이에요. 그래서 심의난 게 거기에 LTV 80%만 대출을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출하는 금액은 800억입니다. 80%니까요. 그럼 800억 중에서 우리는 LTV 그거 중에서 50%, 대출 금액의 50%만 할게.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800억 중에서 50%를 가정하면은 400억이죠. 이 400억은 트렌치 A라고 해서 조금 저렴한 금리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트렌치 A가 5% 정도로 취급을 할게, 본인들이. 그러면 트렌치 B는요, 위험도 높아지죠. 왜냐면 전체 사업이 100억짜리인데 이 중에서 400억을 처음에 빌려주는 애들보다 뒤에 400억을 빌려주는 저축은행에 대한 상환 리스크는 높아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1,000억인데 400억을 빌려줄게 하면은 이 1,000억짜리니까 400억은 회수 가능하겠지. 그런데 뒤에 빌려주는 트렌치 B라고 얘기하는 뒤에 빌려주는 400억은 앞에 400억을 갚아야지 본인들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앞서서 빌려준 400억을 빌려준 트렌치 A라고 하는 거는 5% 해줄게 하면은 밑에 있는 트렌치 B는 우리는 걔네보다 위험성이 높으니까 금리는 높게 받아야겠어. 8%, 9%. 요거를 트렌치 A랑 트렌치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별하실 때는 위험도 순서 또는 LTV 비율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TC라는 단어도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방금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Q&A 시간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은 요 단어는 좀 보고 지금 좀 익혀두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ROS라고 하는 거는 매출입니다. 매출에서 지출을 빼고 그걸 매출을 나눈 거. 다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매출이 10억입니다. 지출이 8억이에요. 그러면 2억이 남는 거죠. 2억을 매출 10억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20%, ROS는 20%, 사업 수익률이 20%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OE는 내가 투입한 돈 대비, 이거 사업을 하는데 내가 실제로 투입한 내 현금 대비 번 수익률을 ROE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2억을 방금 말씀드린 사업에서 ROS가 20%인데 매출에서 지출 뺀 세전 이익이 2억이라고 가정을 했죠, 방금. 근데 내가 돈을 이 사업 하는데 내 돈 2억이 들어갑니다. 2억 가지고 2억을 번 거예요. 그러면 ROE는 100%. 이렇게 계산하시는 게 맞습니다. LTV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출 비율, 100억짜리 토지에다가 80억 대출을 받았다. 그럼 LTV는 8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쿼티는 방금 말씀드린 내가 들어가는 현금, 내 진짜 돈, 대출을 받지 않고 내가 들어간 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론이라고 하는 건 대출입니다. 요 5가지 단어는 조금 보시고 제가 뒤에는 계속 요 단어를 쓰면서 말씀드릴 테니까 요 단어는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 전략 부분인데 조금 난이도가 좀 있나요? 제가 좀 강의가 좀 빠른가요? 말씀이 좀 빠른가요? 아니면 괜찮으신가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그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금융 전략 요거 들어가는 게 좀 가볍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만약에 지금 당장 개발 사업을 안 하실 거라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여기 땅이 이만큼 있는데 내가 돈이 얼만큼 있지? 요거를 한번 상상하시면서 들어가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내 상황 체크를 들어갑니다. 케이스 스터디 부분이고요. 토지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토지 면적은 80평이고요. 토지 감정가는 40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출할 때는요, 보증금도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돌려줘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가 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개발 계획을 짜보니까 14세대 정도 나오네. 그거를 다 팔았을 때 분양가는 70억이네. 그리고 예상 사업비는 20억. 공사비랑 기타 금융비, 토지비를 제외하고입니다. 공사비랑 기타 금융비 다 해서 20억 정도 사업에 비용이 들어가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장이랑 요 장이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겁니다. 토지 감정가 아까 4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총 사업비 2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건물 감정 평가랑 기타 금융비에서 20억 정도. 이 건물 감정 평가는 그냥 들어가는 공사비라고 그냥 쉽게 가정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사업비는 60억이 들어갑니다. 맞나요? 요거 덧셈입니다. 네. 맞을까요? 네. 사업비가 60억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를 70억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70억입니다.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네. 해야죠. 사업이는 10억 버는데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10억을 봅니다. 이거를 다 팔면 10억이 남습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0억은 그냥 내 돈이에요. 이미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70억 분양을 하면서 대출로 일으켜서 나가는 비용이 2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20억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분 토지 그냥 팔면 40억 벌 수 있으세요? 지금 현 상태에서도. 부채가 없으니까. 그런데 개발 사업해서 팔면은 10억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세금, 비용 이런 거 다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본건에 대해서 사업비라고 포함하는 거는 내 땅이 40억인데 내 땅도 당연히 사업비도 취급을 해줘야죠. 40억에 파냐? 40억짜리에 내가 대출을 일으켜서 자금을 투입해서 다 팔아보니까 10억이 더 플러스 됩니다. 50억이 됩니다. 이러면은 당연히 이 사업 해야겠죠. 사업 이윤까지 포함하면 본인이 취득하는 금액은 40억이 아니고 50억을 벌 수 있는데요. 이 사업 해야겠죠. 당연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요. 반대로 따지시게 되면 토지 감정가 40억이고 뭐 기타 금융비 20억 했는데 반대로 이 분양가가 60억보다 낮게 나와요. 다 팔았는데 50억밖에 안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사업 해야 될까요? 안 해야죠. 이분은 40억짜리 그냥 40억에 팔 수 있는데 사업비가 60억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20억은 또 대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60억 들여갖고 대출까지 20억까지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그냥 토지를 파는 것보다 또 손해를 입으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무조건 내가 땅을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내 땅의 값어치랑 내가 투입해야 될 대출금, 즉 사업비를 포함했을 때 그 이상으로 남아야지 사업을 하시는 게 맞아요. 물론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투입했는데 임대료가 엄청 많이 나와서 매 월마다 수익이 많다. 그럴 경우엔 가능하지만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분양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이 개발 수익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단해요. 이제부터 대출인데 정말 간단합니다. 토지담보대출로 사업 진행할 수 있으세요. 정말 간단하게. 내 땅이 40억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땅이 40억이에요. 가치가. 부채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4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근데 20억이 필요해요. 건물을 짓고 공사를 하고 금융비도 내고 하는데 비용이 20억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토지 40억 가지고요. LTV 50% 대출을 받습니다. 40억에 50% LTV 적용하면 얼마일까요? 40억 곱하기 50%. 20억. 20억 커버 됐죠? 그냥 이대로 사업 끝난 겁니다.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면 되세요. 간단하죠? 조금 너무 간단하신가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황당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토지담보대출로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뭐야 40억 있으면 20억 다 대출돼? 그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사업 수지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개발 계획을 한 설계도나 아니면은 분양가 조사표나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은행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행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에요. 은행은 이 서류를 보고 괜찮네 해야지 대출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40억에 그냥 갑니다. 20억 대출해 주세요.
아무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내 땅 40억짜리인데 왜 20억도 대출 안 돼? LTV 50%밖에 안 되는데? 왜 대출 안 해줘? 이렇게 하면은 대출 100% 안 나오고요. 내가 40억짜리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공사비가 이만큼, 내가 생각하는 비용이 이만큼 해서 20억 정도 비용이 필요해. 근데 너가 20억을 대출을 해주면 내가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더 많이 남겨 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20억을 대출을 해줘. 라고 설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출이 나오세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이런 거를 다 짜고 들어가기가 좀 힘드세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디 집원 토지 갖고 있어. 그냥 주변에 팔린 거 보니까 한 40억 정도 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이렇게만 물어보셔도 답변이 옵니다. 그러면 맨 처음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이제 담당자가 이제 전화를 받으시겠죠. 은행에다 전화하실 거잖아요. 전화해서 하면은 여기는 수신부서니까 여신부서로 연결시켜 드린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여신부서로 연결이 되면은요. 수신은 그 창구에서 이제 예금 요거 하는 거, 예금 부분이나 적금이나 이렇게 창구에서 해주시는 분들의 업무를 수신이라고 하고요. 여신은 대출 업무 하시는 분들이 여신이라고 합니다. 여신 담당자 연결을 해주실 텐데 똑같이 말씀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잡으세요. 약속 시간. 몇 시에 계세요? 그리고 가세요. 가셔서 내가 여기 땅 주인이다. 등기부등본 가지고 가셔갖고 대출 하나도 없다 지금. 내가 여기다가 사업하려고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그냥 대략적으로 뭐 다세주택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그런데 20억이면 될 것 같은데 내가 현찰이 없다. 땅 담보로 20억 대출 가능하겠냐? 요 정도만 하셔도 되세요. 그럼 은행에서는 검토할 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뭐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생각해서 평가기관에 의뢰해갖고 이제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찍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예상 금액이 나올 겁니다.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서류 뭐뭐뭐뭐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사무소에서 받으신 가설계나 뭐 주변에 시세 조사를 하셔서 분양성 검토를 하신 금액이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약정하시고 대출 나오시면은 그걸로 사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토지담보대출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이세요.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이 부분은요? 네. 어려우신가요, 혹시? 아니면 너무 쉬워서 뭐야, 이러시는 건가요? 한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거는 제가 강의 시간마다 드릴 때 조금 약간 컴플레인도 받은 적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거를 막 지역 비하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소위 말해서 들었을 때 이러면은 LTV 한 8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네를 들으셨을 때 이러면 한 70%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러면은 60%입니다. 이게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뭐 지역 비하는 진짜 아닙니다. 역삼동 땡땡땡 번지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그럼 80이에요. 저기 이제 좀 올라가서 경기도 이제 좀 쭉 올라가서 거의 우리나라로 하지 말고 그냥 평양이라고 할게요. 평양 들으셨을 때 어떠세요?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럼 70이세요. 그렇게 LTV 한도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LTV는 매월 바뀌어요. 각각 매월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문의하실 때 은행 담당자랑 좀 긴밀히 소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땅에 여기 구역에 어떤 통에 어떤 토지는 LTV가 몇 프로까지 나옵니까? 라고 먼저 물어보세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도 이 분께서 이 사업을 아시는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시고 그냥 40억짜리 땅 있으니까 20억 대출해서 하면은 그냥 감정 정도만 하시려나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 담당자마다 다 다르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요. 좀 나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후회가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 거 말씀드릴게요. 시설자금 대출입니다. 시설자금 대출.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하면 토지담보대출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복잡한 대출 기법입니다. 다시 그 케이스 스터디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케이스 스터디 드린 거는 다 서울시 내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업을 예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니고요. 매입 예정이십니다. 흔히 말해서 여기 땅이 나왔는데 이 땅 갖고 개발해보시겠어요? 했을 때 이 땅을 내가 사는 겁니다. 사서 개발 사업을 할 거고요. 토지 면적 80평이고 토지 매매가는 42억, 감정가는 40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 게 감정가는 매매가를 대부분 넘어서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40억의 땅을 사려고 하면은요, 그만큼 감정가가 100% 나오기는 쉽진 않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제너럴한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토지 매매가가 42억이면요, 최대로 받았을 때 한 40억에서 41억 또는 41억 9천만 원 이렇게 감정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가 매매가를 넘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세대수는 14세대고요. 예상 분양가는 70억, 예상 사업비는 20억입니다. 토지비 제외하고요. 공사비나 이런 기타 금융비 다 해서 20억이 들어갑니다. 보시면은 토지 매매가가 42억이고요. 여기서도 산수로 갈 수 있습니다. 42억 토지 매입을 하고요. 예상 사업비 2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얼마일까요? 토지가가 42억이고 그 외에 들어가는 예상 사업비가 20억이다. 가정하면 62억입니다. 분양가는 얼마라고 제가 해놨죠? 그럼 얼마 남을까요? 내 수중에? 그럼 이 사업 해야 될까요? 네. 돈 버니까 해야죠.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세요. 토지 매매가가 42억이고 반대로 예상 사업비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분양가가 70억이에요. 그럼 이 사업 해야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달라지는데 에쿼티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내 자기 자본 금액이 들어갑니다. 아까 토지담보대출 할 때는 내 에쿼티를 얼마로 보는 게 맞을까요? 40억. 내가 갖고 있는 땅이 40억입니다. 40억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아니지만 부동산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쿼티를 40억 보는 게 맞고요. 이거는 사는 겁니다. 자, 보시면 토지 매입비가 42억이고요. 공사비가 18억, 기타 금융비 다 해서 2억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게 론이세요. 왼쪽에 보시는 에쿼티가 자기 자본금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아까 토지의 감정가가 얼만큼 나왔었죠? 다시 돌아오면 토지 감정가가 40억. 여기는 우와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LTV 80%까지 적용이 된 거세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40억에 80%면 대출은 얼만큼 나올까요? 32억. 오른쪽 부분에 32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 돈이 토지비에 대해서 내 돈은 얼만큼 들어가야 될까요? 토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아까 토지 매입가가 42억입니다. 32억은 대출을 받았으니 내 돈은 10억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42억이 맞춰지니까 이걸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이 공사비랑 기타 금융비 대출을 받습니다. 전체 예상 사업비가 기타 금융비랑 공사비랑 해서 20억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제가 이걸 나눠놨습니다. 공사비랑 기타 금융비로요. 아까 시설자금대출 잠깐 설명드릴 때 시설자금대출에 있어서 공사비의 최대 80%입니다. 공사비의 최대 80%. 기타 금융비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까요? 공사비가 18억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의 최대 80%인 14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사비에 있어서 내가 들어가야 될 현금은 얼마일까요? 3억 6천. 그러면 3억 6천 더하기 14억 4천 하면은 공사비가 다 됩니다. 18억. 그런데 기타 금융비가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급 수수료 나가야 되고 이자도 나가야 되고 뭐 보존 등기비나 이런 게 나가야 됩니다. 기타 금액들이요. 이게 아까 제가 가정한 게 2억이었으니까 이 에쿼티로 2억이 충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본건 사업할 때 총 사업비는 62억이 들어가는데 이 중에서 내 돈은 10억 6천이 필요하고
대출로 46억 4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 아까 토지 매입비,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이제 가장 큰 관건이시잖아요. 금리 같은 걸 보실 때 예전에 제가 한 2년, 3년 전만 해도 3.5%, 3.6%의 토지담보대출은 가능하고요. 시설자금대출 같은 경우 이 공사비에 대해서 대출 받는 거는 한 6%, 최저 5.5%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이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얼만큼 금리가 얼마나 돼요? 근데 저도 쉽사리 말씀을 못 드려요. 매달 바뀌고. 그래서 12월 기준으로 좀 올해는 제가 아직 그 다른 담당자분들에 연락을 못해서 12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신협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다 똑같진 않겠지만 신협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7% 정도 부릅니다. 토지담보대출을요. 시설자금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협 같은 경우에 9% 정도, 8에서 9% 정도 말씀하십니다. 금리가 엄청 올랐죠. 그리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에 토지담보대출은 한 7% 정도 말씀하십니다. 새마을금고의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는 10% 정도 말씀을 하십니다.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기타 금융기도 작성하시는 게 맞아요. 수지 분석하실 때. 그래서 다시 돌아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2억 중에서 15억 6천은 내 돈, 에쿼티, 내 돈, 에쿼티가 들어가는 내가 실제로 현금 15억 6천이 들어가는 거고요. 대출은 46억 4천만을 받아서 본건 사업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요게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좀 체크하셔야 될 게 매출 70억, 지출 62억, 이익 8억 했는데 ROS랑 ROE 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5억 6천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내 돈 15억 6천만 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8억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ROE, 내가 들어간 돈 대비해서 얼마큼 들었냐 했을 때 50%. 그러니까 16억이라고 가정하면은 8억 수익을 일으켰으니까 반 정도 내가 돈을 번 거죠. 내가 투입한 돈에 비해서. 그랬을 때 ROE는 50% 정도라고 보는 게 맞고요. ROS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총 분양가 70억 그리고 지출 62억 빼니까 8억이 남았으니까 8억을 70억으로 나누면 ROS는 11% 정도.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수지 분석표 짜시고 보셨을 때 은행에서 좀 합당하게 여기는 퍼센트예요. 은행에서. 사업 매출 수익, 그러니까 그 ROS가 한 10%가 좀 넘네. 그리고 ROE는 50%가 좀 넘네 하면은 일단 검토는 들어갑니다.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출 받기가 좀 힘드세요. ROE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높은 게 좀 베스트긴 한데요. 어쨌든 조금 ROE가 좀 낮더라도 ROS가 좀 받쳐주면 들어간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ROS가 좀 낮아도 지역이 워낙 좋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70억 매출 일으켰는데 비용이 75억이라고 가정하면 5억밖에 못 벌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ROS가 많이 낮아질 텐데 근데 이 사업이 강남이야. 그러면은 은행에서도 감안하고 들어갑니다. 아, 강남이니까 이러고. 그래서 공사기간을 감안을 안 하나요? 공사기간 감안하죠. 감안해서 제가 이렇게 기타 금융비나 이런 것도 잡아놓은 겁니다. 이 기간 전체에 비용이 얼마큼 들어가냐, 이자가 얼마큼 들어가냐 또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가장 많이 쓰시는 부분이세요. 요 부분이. 이 토지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유지분들, 그 지역에 오래 사셨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냐면은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상속 시기가 됐을 때, 증여 시기가 됐을 때 상속세랑 증여세가 워낙 높게 책정이 되면은 개발 사업으로 좀 절세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그게 다 절세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법을 취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 때는 이런 담보대출로 진행하시는 거 아니면은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 이제 일평생 쭉 일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아버지 세대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조그만한 뭐 서울시역의 어느 조그만한 땅에 그냥 혼자 살고 계시다가 월세 수익 이제 노후 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는 게 토지담보대출이고요.
요 시설 자금 대출 요 부분은 흔히 말해서 주변에서 이제 집 장사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렴한 토지가 나왔을 때 많이 쓰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로 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까 왼쪽에 있는 부분은 아까 요 부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좀 다른 게 뭐냐면요. 여기서 이제 레퍼런스, 레코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업을 해봤냐, 안 해봤냐.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안 해봤다고 가정이 되고 그냥 대출해달라고 하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시설자금 대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을 몇 번 해봤다, 좀 해봤다 이러면은 금융 구조가 좀 바뀌어요. 들어가는 내 돈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15억 6천 들어갈 거 12억 4천으로 줄이는 방법이에요. 간단합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요 토지담보대출은 최대 아까 감정가 40억 받았잖아요. 그 중에서 80%만 대출받고 나머지는 내 돈으로 들어갔는데 여러 번 하시는 분들은 평가사분들도 아실 거고 은행도 아실 거예요. 그럼 평가사분들이랑 조율을 또 하는 거죠. 내가 42억에 살 거야. 감정평가 42억 좀. 그러면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40억에 80% 대출 받는 거랑 42억에 80% 대출 받는 거랑 달라요. 보시면 42억에 대출 80% 받으면 33억 6천입니다. 그럼 내 돈은 8억 4천만 들어가면 돼요. 여기 이해되시나요? 오른쪽 거. 근데 아까 거는 40억에 80%만 대출받고 나머지는 다 내 돈이 들어간 사업이에요. 그럼 이미 토지비에 대해서만이라도 거의 10억과 8억 4천, 1억 6천 갭이 납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요. 똑같이 토지를 살 건데 이런 금융기법이나 아니면은 여러 번의 레퍼런스, 레코드를 통해서 본인이 시행했다는 레코드를 통해서 대출을 더 받는 겁니다. 실제로 가능하고요. 그랬을 때 토지에 대해서만 벌써 1억 6천 세이브가 됐습니다. 내 돈은요. 자, 공사비로 넘어갈게요. 사업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아까도 2억 정도는 금융비나 이런 기타 비용은 내 돈으로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공사비의 최대 80%인 14억 4천만 받고 3억 6천은 내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내 돈 합계가 5억 6천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아니야. 20억 다 사업비야. 20억에 80% 대출해줘. 기타 금융비, 공사비, 보존등기비 뭐 해서 전체 토지비를 제외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80% 최대 80% 대출을 해줘가 가능합니다. 레퍼런스가 쌓이고 협상을 하시고 하시다 보면은요. 그러면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왼쪽으로 하는 것보다 오른쪽으로 하는 게 내 돈이 좀 덜 들어가죠. 내 돈 왜 덜 들어가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내 예산이 13억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왼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금액이 모자르니까. 오른쪽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13억 가지고요. 이게 첫 번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차익이 거의 3억 정도, 3억 2천 정도 나잖아요. 왼쪽이었을 때랑 오른쪽이었을 때랑. 그러면 이 3억 2천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레버리지를 통해서 3억 2천으로 또 다른 재테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돈이 16억 있다고 가정하고 왼쪽으로 하시겠어요? 오른쪽으로 하시겠어요? 오른쪽으로 하는 게 좋죠. 나머지 차익만큼은 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레퍼런스 그리고 협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금융기법입니다. 똑같은 시설자금 대출이고요. 똑같은 사업장에 똑같은 매출입니다. 이 안에서 금융구조를 바꾸면서 지출도 똑같은데 금융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좀 절약하고 그걸로 또 다른 사업을 한다. 그게 레퍼런스고 이런 게 가능하게 이런 거에 이제 처음에는 바로 처음에 들어가긴 좀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좀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좀 이용하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강의를 주최를 하고 계시는 이런 스페이스워크나 이런 분들은 좀 역량이 좀 되시죠. 설계도 많이 해보셨고 금융도 많이 해보셨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랑 같이 코워킹을 해서 가셔도 이렇게 금융구조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니다. 나는 그냥 한번 해볼래. 먼저 해보시고 이런 거구나. 한 100년 늙으신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집합을 지으면 10년씩 늙는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유 팀장님이랑 여러 번 같이 했어요.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사업장을 같이 돌려봤는데 다행히 제가 늙을 걸 류 팀장님께서 늙어주셔가지고 류 팀장님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이런 금융 구조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는 달라져요? 아닙니다. 이율도 더 낮추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분들이 붙으시면은 6% 할 거 5.8% 내고가 될 거고요. 5.8% 할 거 5.7% 내고가 될 거고요. 대출 한도도 79% 나올 거 80% 올릴 수도 있고요. 이게 그 경험 차이인 거죠. 그런데 이거를 굳이 뭐 피해업체나 이런 게 경험이 많으시니까 무조건 이쪽으로 하세요가 아니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조언을 받으셔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개발 사업에 의지가 있으시고 한번 이게 가능한 여건이 되시면은 한 번은 그냥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고객분들이 오셨던 분들이 해보신 분들도 오세요. 왜 힘든 걸 아셔서. 두 번째는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레커스 트랙을 볼 때 네. 내 개인의 영향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시공이나 시행 같이 할 때 그쪽 그 코어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쪽 실적을 보인다는 거죠? 조금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나요, 제가? 조금 비유를 해서 드리면요. 네. 오케스트라 같은 거 하실 때 지휘자 역할을 잘 하시냐 입니다. 네, 네. 각각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거를 잘 키시는 거는 아니고요. 지휘자 역할을 잘 하시냐. 그런데 반대로 이걸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휘자는 첼로도 알아야 되고 뭐 바이올린도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잖아요. 피아노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아셔야 지휘를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각각의 시공, 설계 이런 것들을 다 한번 보셔서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했을 때 개발 사업의 전반적인 지휘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항상 법무사 사무장들이 대출을 많이 알아봐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은 각 은행권별로 비교해서 알아봐 주나요? 그분들이 뛰는 이유가 뭐예요? 네, 법무사 사무장님들께서 좀 많이 주선을 해주세요. 저보다도 훨씬 더 풀도 많으시고요. 그게 왜 그런지 원인을 보면은요. 대출 하실 때 대출 약정하고 근저당 설정 많이 하시잖아요. 또는 신탁이나 근저당 설정을 많이 하십니다. 그럴 때 은행에서 협업되어 있는 법무사분들 많이 이제 법무사분들을 같이 의뢰를 드려서 가는데 그런 인연으로 해서 법무사님들이 엄청 다양한 금융 프로세스를 금융업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라고 법무사님께 말씀드리면은 금융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시공이나 건축이나 이런 것까지 가는 게 단순히 조금 언어로 좀 말씀을 드리면 법무사님들 해주신 거는 금융주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요. 개발 사업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갑니다. 건축 설계 인허가부터 시공부터 해서 금융주선부터 해서 나중에 상환까지를 한 사이클을 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 와중에 한 사이클을 다 돌아보시는 와중에 금융주선이 필요하시면 법무사님들이랑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법무사님들이 이런 PM 업체를 많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도. 왜냐면 그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법무사님, 사무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PM 업체를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중요한 건 PM 업체 선정하실 때 이제는 지휘자로서 이제 권한을 좀 하시는 거죠. PM 업체 선정해? 그래? 야, 너네 뭐 얼마나 했어? 똑같은 겁니다. PM 업체 선정을 하실 때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 저 주세요. 안 주죠. 그래서 뭐 해보셨어요? 저 류 팀장님이랑 한 20개 돌려받았습니다. 200년 늙었습니다. 누구 주실까요? 아무리 정장을 입고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PPT를 잘해도 200년 늙었는데요? 200년 늙었는데요가 더 신뢰가 가죠. 그렇기 때문에 PM업체 선정하실 때도 그런 거를 쓰시면 되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계를 얼만큼 많이 해봤냐? 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해봤냐? 를 하시고 PM업체 선정하신 겁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대출기법을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어디까지? 그리고 요게 이제 시설자금 대출 그 다음 건인데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아까랑 똑같은 사업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아까랑 똑같은 사업이세요. 그런데
좀 달라졌죠? 토지를 매입하는 게 아니고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토지 면적 80억, 감정가 40억, 그런데 부채가 20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설재금 대출로 충분히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40억 중에서요, 32억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왜냐면 42억이 아닙니다. 왜냐면 토지를 갖고 계시니까요. 42억에 매입하실 게 아니시고요. 40억짜리 토지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토지담보대출 할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40억 중에서 20억 대출받아서 공사 진행하셨는데 지금은 부채가 끼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대로 기존 대출 근저당 10억 이런 경우가 훨씬 많으세요. 기존 대출 10억 껴 있으시고요. 보증금이 10억 정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도 부채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40억이고요. 건물 감정평가라고 해놨는데 공사비라고 말씀드릴게요. 공사비 18억, 기타 경비 2억 해서 총 예상 사업비가 토지비 제외하고 2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장입니다. 대출 한도를 먼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비 최대 80%, 32억이 대출 한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32억이 대출 한도인 건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전체 20억 중에서 최대 사업비의 80%가 14억 4천. 여기 죄송해요. 오타인데 공사비가 아니고요. 토지비 제외한 사업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20억 중에서 80%, 14억 4천이 요게 이 대출 한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32억을 받으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출금 10억 갚으시고요. 그럼 얼마 남죠? 32억 대출을 받아서 10억짜리 대출 상환합니다. 대출금 얼마 남았을까요? 22억 남았죠? 보증금 내줍니다. 10억. 얼마 남았죠? 12억이 남았습니다. 12억 가지고 본건 사업 진행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12억 가지고 전체 20억 중에서 12억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8억이 있으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조금 어려우신가요? 이 전체 10억 다 갚고 12억이 남았습니다. 이 12억으로 사업하시는 거예요. 부족한 금액만 받으시면 돼요. 부족한 금액만. 이해가 되실까요? 좀 어려우신가요? 조금 어렵나요? 자, 32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먼저 있던 10억짜리를 먼저 갚아요. 그리고 보증금 10억도 내줍니다. 내 토지담보대출 한도는 32억이에요. 그래서 20억을 갚는 겁니다. 임차인분들 내보내시고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10억도 대출 상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 수중에 돈이 12억이 남죠? 이거를 사업비로 투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리고 토지담보대출은 이대로 32억을 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모자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시설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한도 내에서 부족한 금액만큼.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제가 요거는 좀 일부러 좀 해놨는데 좀 틀린 부분을 한번 보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는 맞추실 수 있으실 거예요. 2천만 원. 네. 어디가 틀렸을까요? 자력이 차이 나는데. 네? 자력.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자력이 2.2억이 네. 아니라 2.4억. 아, 그러니까 2천만 네. 원이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32억 쓰셨고 10억 썼으니까 사업비 12억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다 하셨죠? 네. 전체 사업비 얼마 들어가죠? 토지비 제외하고요? 전체 제외하고 들어갈 비용 20억이 들어갑니다. 20억 중에서 12억을 썼죠? 그러면 얼마큼 더 필요한 거예요, 돈이? 어려우신가요? 자, 다시. 자, 여기를 좀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기까지 토지담보대출이랑 시설자금대출을 좀 나눌게요. 자, 토지담보대출에서 32억은 대출 갚고요. 보증금 상환해주고 12억은 사업비로 쓸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사업비를 쓰는 겁니다. 이 사업비를요. 총 20억 중에서 이 남은 잔액인 12억을 쓰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얼마큼 부족하죠? 사업비 중에서요? 8억이 부족하죠? 8억은 시설자금 대출로 받는 거예요. 한도는 14억 4천이니까 8억은 땡겨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오타는 이 부분이죠?
여기가 2억 2천이 아니고요. 8억이 돼야 됩니다. 8억을 쓰시는 겁니다. 14억 4천 대출 한도 내에서 8억만 받아서 시설자금 대출 사업비로 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대부분 많이 쓰시는 금융 기법이세요. 대부분 이렇게 하세요. 대부분. 아까 매입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땅을 사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완전 자가에 혼자만 사시지 않는 부분 제외하고는 임대로 놨을 수도 있고요. 뭐 기타 필요한 대출 때문에 다른 대출이 껴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요렇게 많이 쓰세요. 그런데 요게 작년까지는 좀 힘들었는데 올해 이제 정책을 보니까 조금 풀리긴 했어요. 보증금을 반환하는 대출도 어느 정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되고 시설자도 금리가 다르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통합해서 하면 어떻게 네. 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토지담보대출로 사업비 12억 쓰셨죠? 2억까지는 토지담보대출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마지막에 8억 그거에 대해서만 시설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 조금 어려우신가요?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땅 40억 중에서요 32억 대출을 받아서요 그거를 쓰실 수 있을 만큼 다 쓰시는 겁니다. 대출 10억 쓰시고 보증금 10억 갚으시고 사업비 중에서 12억을 충당을 하시고 부족한 금액을 시설자금 대출로 이끌어 쓰시는 겁니다. 왜? 한도는 이 정도 나오는 거는 확인을 했으니 이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을 뽑아 쓰시면 되세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토지 매입할 때도 저런 식으로 토지에 대한 토지 담보 대출로 하고 나머지 시설자금 대출로 받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요게 그 부분이세요. 요 금액은 토지담보대출로 받으시는 거고요. 요 금액은 시설자금 대출로 받으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토지담보대출이랑 좀 시설자금대출로 나눠서 어떻게 좀 진행하시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Q&A 제가 좀 시간을 한 30분 정도 마련을 했는데 요거 전에 좀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출 약정서 꼭 꼼꼼히 읽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성조건이라고 하면 공사비 대출 나가는 거, 공사비를 쓴 만큼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 조건도 따지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처음에 본인 자금이랑 뭐 일부 토지담보대출로 가지고서는 좀 진행을 하십니다. 골조 한 1층, 2층까지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돈이 없어. 그리고 나서 오십니다. 대출해달라고. 일반적으로 나대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가져가서 그 은행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대출을 선호를 하고 그렇게만 취급을 하지, 골조 2층까지 엎인 거를 또 대출을 해달라? 부족하니까 대출해달라? 거의 부결이에요. 이유는 골조가 2층까지 올라갔는데, 물론 세금 계산서 이런 게 다 증빙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그동안 쓰셨던 금액을.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 합니다. 얼마큼 들어간지 확인이 안 돼요. 세금 계산서 끄는 걸로 확인은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공사비가 골조 2층까지 올라갔는데 미수금도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그 원청 업체보다 하도 업체한테 그 돈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개발계획 잡으실 때부터 금융기관 확인하셔서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토지담보대출만 받아서 12억 갖고 공사를 합니다. 시설자금 대출 생각도 안 했어요. 나중에 8억 부족하잖아요. 이거 추가 대출해주면 안 해줘요. 처음부터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이만큼 부족할 것 같으니 한도 이만큼이니까 8억까지 한번 열어달라. 이렇게 협상을 보셔야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12억 갖고 골조 한 4층, 골조 한 3층, 4층 올라갔네. 돈이 좀 부족하네. 땡겨 써야지. 안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보통 사채 쪽으로 많이 가세요. 급전. 준공자금 대출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쓰시는데 대부분 그런 건 금리도 높고 좀 조건도 어렵고 합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처음에 잘 금융구조 꽉 잡고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골조 1층 됐는데
은행에 기성 청구를 합니다. 돈 달라고, 대출금 시공사에 다 집행해 달라고. 은행에서 저희는 못 줍니다. 왜요? 하면은 대출 약정서에 그런 게 써 있습니다. 골조 2층 완료 후 대출금 지급, 골조 4층 완료 후 대출금 지급, 마감 타일 붙은 후 대출금 지급. 이게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 시공사분들은 또는 이런 임금 체불이 굉장히 되게 대두시 되죠. 그러게 일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돈을 지급을 해드리던가 한 달에 한 번씩 공사비 따박따박 현금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 1층만 지었고 2층까지 올라가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골조 4층까지 다 올라가는데 뭐 2달 걸렸다 가정을 하면은 2달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줘요. 은행에서. 대출 약정 찍어놨는데. 왜요? 하면 기성 조건이에요. 그래서 기성 조건은 대출 약정 하실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월기성으로 해달라고. 월기성으로. 매월 공사한 만큼 청구할 테니 그만큼 금액 내려달라. 대출 실행해달라. 그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대출금 과소 책정으로 사업 문제가 야기되는 게 이게 그겁니다. 너무 많이 빌리셔서 사업이 디폴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금융비가 감당이 안 돼서. 내가 필요한 금액은 50억인데 막 100억 대출 신청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억 대출이 나왔어요. 근데 50억만 쓸 건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취급 수수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사업이 질질 끌고 가다가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사업이 디폴트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보다 작게 나가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방금 그런 경우예요. 토지담보대출만 받아서 하시다가 공사 갔는데 섰어요.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안 나와요. 뭐 2층, 3층 올라갔는데 공사가 서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밑에 금융 비타민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제가 강의할 때마다 꼭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이게 대출이 눈에 안 보여요. 솔직히 진짜 그 현금 몇십억 되는 5만 원짜리 몇 답을 뭉치를 내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진짜 숫자예요. 숫자. 10000 숫자 넘어가고요. 1000 숫자 넘어가고요. 눈으로 확인이 안 돼요. 현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되게 무뎌집니다. 감각이.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줘야 됩니다. 금융에 대해서요. 설계는 딱 평면도 나오고 조감도 나오고 공사 올라가는 건 시공은 다 보이잖아요. 이런 거는 보이기 때문에 정말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세요. 눈으로 보이니까. 1층 화장실 다 지어놨는데 물이 새, 변기가 이상해, 눈이 보이거든요. 이런 건 다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금융은 안 보이기 때문에 등한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꼭 필요한데 서포터입니다. 금융은요. 모든 사업 구현하실 때. 모든 사업 하실 때 돈이 안 들어가는 구멍이 없습니다. 다 돈인데. 그래서 반드시 금융은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를 등한시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께서도 돈 집행하는데 뭐 시공이나 이런 거는 설계도까지 다 갖고 와서 본인이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마감이 뭔지까지 다 꼼꼼히 보세요. 시공도 꼼꼼히 보시고. 그래서 유 팀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금융에 대해서는 질문 안 하세요. 1억 5천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찍습니다. 네, 이러고 파일 뭐 전송해 드리면은 네. 오히려 1주에 2주에 더 검토를 해주시라고 저는 한 2주 3주 전에 그걸 발송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요. 도장 찍어서. 근데 솔직히 진짜 소위 제가 걷다가 다른 금액 써도 찍어주세요. 몰라서 그런가? 몰라서. 봐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금액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익으셔야 돼요. 공사비가 1억 5천이 왜 나갔는지, 그게 기성 청구 내역이랑 맞는지를 계속 어려우시더라도 숫자만이라도 계속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도 담당자라서 실수할 수 있거든요. 1억 5천 청구해야 되는데 제가 10억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물론 실수하면 안 되지만, 물론 절대 실수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꼭 항상 꼼꼼히 좀 체크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은 반드시 네. 그 시공사로만 나가나요? 그거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질문 사항 있으시면 먼저 좀 질문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바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요게 제가 Q&A 시간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은행이랑 약정하시고 시공사랑 약정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 기성금을 집행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2억이 청구가 됐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것도 컨트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공사분들은 되게 싫어하시는 게 하도직불입니다. 예를 들면 A라는 건설 업체에서 도급 계약을 10억에 맺었잖아요. 그러면은 10억에 대해서 다 시공사로 지급을 해줍니다. 원래는 그렇게 좀 지급해 주시잖아요. 그럼 시공사 안에서 자재 업체 주고, 철근 업체 주고, 누구 업체 주고, 누구 업체 주고, 누구 업체 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시공사가 다 그걸 그냥 호로록 해서 유치권 행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도 업체에 대해서. 약정서 쓰실 때 시공사 유치권 포기각성 이런 거 쓰는 경우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원청 업체, 도급 계약을 맺은 A라는 시공사의 유치권 포기각서지 그 밑에 있는 땡땡전자, 땡땡철강, 땡땡모모 이런 업체들이랑은 그분들은 유치권 포기각서 쓰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유치권 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따져보니까 원청에서 돈 안 나왔는데요? 이상하다? 분명히 그때 기성청구에서 다 드렸는데요? 아니 시공사에서 안 나왔어요. 이런 경우가 생기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분들이 되게 싫어하지만 또는 다른 타 업체분들이 싫어하실 수 있지만 저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하도직불을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런데 시공사한테 하도 업체 준다 그러면은 좀 다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협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시공사에서 원청에서 가져갈 비율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2억 중에서 이번 달에는 자재대나 뭐 하도 업체 들어갈 금액이 1억 5천이다. 시공사도 이윤이 있어야지 시공을 하잖아요. 그래 너네 이번 달 이윤은 5천만 원.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너네가 알아서 써. 1억 5천에 대해서는 각각 하도 업체 줄 거야. 1억 5천 중에서 얼마는 수도꼭지 업체 드리고 얼마는 철강 업체 드리고 얼마는 시멘트 회사 드리고 이런 식으로. 그것도 시공사랑 협의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PM 하면서 제일 많이 고초를 느꼈던 거예요. 그 부분이. 그거를 저도 실수를 했고 원청만 나가는 것 때문에 체크를 못했다가 저 또한 제 현장에서 유치권이 나왔었고 그거를 협의하면서 약 48군데 업체한테 도장을 다 받으면서까지 해결을 한 현장도 있어요. 한 2달 동안 업체들만 쫓아다니면서. 네,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처음부터 좀 협의를 보고 들어갈 걸. 왜 협의 보다가 그때는 안 했을까? 라는 거를 많이 느낀 점도 있었고 근데 그걸 아니까 또 해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공사분들이랑 협의하실 때 맨 처음에 도급계약 하실 때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하도급 업체 그 지불할 때 직접 주는 건가요? 은행에서 직접 쏩니다. 네. 그래서 그 쭉 자금 집행이라는 걸 쓰게 되는데 A 시공사 5천만 원, 뭐 B 전기, 뭐 C 어디 뭐 어디 쭉 해서 계좌 정보를 다 적어요. 거기에다가 직접 금액을 쏩니다. 그럼 은행에서 그쪽으로 다 송금을 해줘요. 건축 대출이 네. 집에서 아까 그래서 네. 중개료랑 다 포함해서 지금 표시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토지비에 보시면요. 요 부분 있죠. 토지비라고 제가 체크해 본 부분. 여기에 대해서만 LTV가 산정이 됩니다. 요 나머지는 기타 사업비예요. 아까 제가 장표로 뭐 토지 감정가가 40억이다 42억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제가 계산하기 쉽게 조금 포장을 한 거고요. 실제로 보시면은 요렇게 보셔야 돼요. 요 금액, 토지 매매 금액에 이게 감정가가 따라주면은 최대 80%고요. 이 비용은 다 에쿼티로 들어가야 될 비용입니다. 취득세나 이런 법무비 이런 부분들은요. 네, 또 따로 질문 있으실까요? 제1금융권에서도 저런 거는 그 시설자금 대출이랑 토지담보 대출을 하잖아요. 그럼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납니다. 네, 1금융권에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1금융권은 제가 말씀드린 금리보다는 현저히 낮긴 합니다. 네. 일단 우리은행에서 저번 달에 뭐 대출 실행한 건 아니고요. 저번 달에 타 지점장님이랑 좀 얘기했던 거는 그때 금리가 이게 11월 2주차라서 좀 다르긴 한데 그때는 4.8% 얘기를 했었거든요. 토지담보대출을요. 근데 얼마 전에 저번 달에 얘기했을 때 뭐 6%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우리은행에서도요. 물론 은행마다 지점마다 또 다르고요. 지점마다 상품이 다르고요.
농협 같은 경우나 신협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달라요. 왜냐면 농협은 농협은행이 있고 각각 지점별로 농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 지점별 농협마다 또 취급하는 상품이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도 많고 금리 차이도 굉장히 좀 여기는 뭐 7%네, 여긴 6%네, 여긴 6.5%네 이렇게 좀 다르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기조는 다 높다. 지금은 금리 시장 상태가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뭐 아파트 뭐 지수가 뭐 이번 달에 조금 반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내려가는 낙폭 그 비율이 조금 높아지긴 했다고 하는데, 낙폭 비율이 좀 낮아지긴 했다는데, 이게 시장 금리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조달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대출 금리는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는 그때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체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원래는 맡겨주세요. 제가 4% 이내 끊어드릴게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네. 그 협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가서 네. 그 이율을 네.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사업성일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요. 이런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협상 카드는 사업성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업성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말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 설계도면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해서 옆에 건 이런데 우리는 이렇게 좀 했어. 예를 들면 드레스룸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공개 공시가 또 있거든지 아니면은 뭐 옥상에 정원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정원 좀 이쁘고 해서 옆 거랑 차별을 해서 우리는 더 좋게 사업성을 가지고 갈 거니까 상환도 잘할 수 있어 까지 가는 거죠. 은행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상환하지 않는 거죠. 잘 갚겠다 이거를 바라는 건데 어떻게 갚을 건데 돈 다 팔아서 갚을게 이거까지는 누구나 말할 수 있죠. 어떻게 잘 팔 건데 우리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더 잘 팔 거니까 너네 거 무리 없이 다 상환이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금리 이렇게 해줘. 이렇게 가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지점장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 역량? 담당자 역량이 크긴 합니다. 이거는요. 네. 그 대출 담당자, 여신 담당자 역량이 크긴 해요. 네. 근데 대부분 그 신협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지점장님들 권한이 크죠. 네. 지점장님들이 제가 말씀드린 신협 농협은 이제 중앙회나 은행은 아니고요. 각각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지점장님 역량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긴 합니다. 네. 그러면은 금리 협상이나 아니면 취급수수 협상이나 이렇게 가능하신 거고요. 네. 요즘에 다 중공 이후에 통대출도 네. 취급하시는 거예요? 네. 통대출도 취급하시나요? 네, 통대출도 취급을 하긴 하고요. 지금 질문 굉장히 잘 주셨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다세 개발할 때 주택 이제 지어서 매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조금, 근데 주택 담보대출 안 되지 않아? 매입할 때 대출 안 되지 않아? 물론 이번에 규제가 완화될 수도 있다고 정부 정책 방향에 나와서 뭐 30%까지 해줄게, 다주택자도 뭐 해줄게, 뭐 주정지역이나 지역에 있어도 해줄게. 여기랑 약간 좀 다른 게 이 주택 매입자금 대출은 가계대출이거든요. 제가 A라는 아파트에 사는 거를 가계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제 명의로. 그런데 그 말씀하신 통담보대출은요, 사업자 대출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됩니다. 준공 후 전체 담보대출이 한 번은 됩니다. 쓸 때나 대출 받았다는데요, 아닌데도. 네, 충분히 가능하세요. 대출을 바꾸실 수도 있으세요. 바꾸는 이유는 뭐 안 바꾸셔도 뭐 어드밴테이지가 있다면 그대로 쭉 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바꿨는데 어드밴테이지가 있으면 바꾸는 게 맞죠. 바꾸는 거는 1금융권에서도 종종 취급은 해요. 종종.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6%에 쓰고 있는데 시설 때까지 다시 6%에 쓰고 있는데 1금융권으로 갈아탔더니 한 4% 해준다든가 4.5에 해준다든가 이러면 갈아타야죠, 당연히. 그래서 1회에 한정해서는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요. 더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그럼 개인이 분양을 받았을 때 네. 그 승계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요, 승계는 좀 힘들고요. 예, 그 매수자분이, 왜냐면 사업자랑 개인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대출 상품이요. 승계는 아니고요. 그분께서 따로 받으셔서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상환하시면 됩니다. 네. 네.
뭐 세대마다 이제 안분이 될 겁니다. 전체에 대해서 뭐 80억을 빌렸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세대라 하면은 8억씩 다 이제 안분이 될 거예요. 물론 공동담보로 80억이 잡혀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각각 면적에 따라서 8억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뭐 10억에 판다 그러면은 그분 이제 수분양자분께서 10억을 입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걸 떼서 근저당 말소시키면서 8억을 갚고 2억은 내 돈. 아니면은 이자가 부담되시면 그 2억도 다른 거를 2억을 미리 상환하는 거죠. 옆에 호수를. 그럼 옆에 호수는 6억만 남으니까 10억 받으시면 6억 상환 4억 남는 거고. 그렇게 자금을 운용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아까 그 대출금 과도하게 책정했을 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그건 50억, 100억은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고 네. 50억이랑 55억 정도면 무조건 맞이 받는 게 좀 그렇죠. 그 정도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아까 50억, 100억은 너무 극단적인 거고, 이 사업이라는 게 수지 분석표가 제가 이게 숫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숫자대로 안 흘러가요. 지금 아무리 잘 짜인 수지 분석표라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숫자 고쳐야 되고 해서 마지막 수지 분석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이거는 큰 자산운용사에서도 이렇게 해요. 제가 지금 거래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에서도 어디 개발하시는데 총 사업비를 보수적으로 잡으셨는데도 한 2,080억 이렇게 잡으셨는데 PF 대출은 2,100억을 받으세요. 한도를 높여서. 왜냐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아무리 여기에 보면 예비비 항목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예비비 없나? 예비비라는 걸 좀 잡으세요. 근데 예비비가 있다 하더라도 좀 버퍼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지 좀 뭔가 돈을 지급하면서 좀 들어갈 상황에 대해서 좀 지급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공사비 대란이 있을 때 지금 공사비 엄청 올라갔잖아요. 뭐 공사비가 뭐 예전에는 그래 뭐 다세대주택이면은 뭐 평당 뭐 450, 500이면 지을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는데 지금은 뭐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대비를 하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일부 정도는 오버펀딩을 해서 일부 정도는 한도를 조금 더 올려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50억, 100억 이렇게는 대출이 안 될 뿐더러 실제로 그렇게 대출이 안 될 뿐더러 그만큼 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유용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따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혹시 뭐 오늘 강의 조금 몇 분 많이 가셨네. 네, 혹시 강의 뭐 좀 어려우시거나 뭐 이런 부분 있으시면은 뭐 밖에 이제 명함 빛이 났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실 수 있는 만큼은 쓰세요. 내가 커버가 되는 만큼의 대출 일으키셔서 사업을 하시면은 분명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충분히 개발 이익을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네. 그 오버펀딩 돼도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100억을 대출 네. 신청해 놓으면 네. 이 100억에 대한 이자가 바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쓰는 순간부터 이자가 발생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최대한 오버펀딩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그래서 이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취급 수수료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 이유예요. 물론 취급 수수료도 쓴 만큼 낼 수도 있긴 한데 뭐 증권사 PF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50억에 1%면 5천만 원 내면 되고 100억에 1%면은 1억 내야 되잖아요. 물론 쓴 만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발생하는 게 맞긴 한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좀 오늘 긴 시간 좀 강의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